조 바이든 대통령은 1억 명 부스터샷 접종, 온가족 접종 장소 가동 등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새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시골에 사는 미국민들이 도시인들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통을 더 크게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22만 2천 건으로 3만여 건 늘어나고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도 230만 6천 명으로 2만여 명 증가했습니다. 미국 내 이직자들이 440만 명을 넘어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각 주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이번 주말 끝나는 임시 예산을 내년 2월 18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해 연방정부 셧다운은 피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새 변이 오미크론의 확산에 긴급 대응해 1억 명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을 독려하고 어린이들과 부모 등 온 가족 접종 장소를 가동하며 무료 자택 코로나 검사를 지원하는 등 새 대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 초부터는 미국에 오려는 모든 사람들은 국적과 백신 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미국행 출발 하루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 음성 결과를 제시하도록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도 첫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 오미크론 긴급 대응 전략을 발표하고 겨울철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인근에 있는 NIH 국립보건원을 방문한 후에 새 오미크론 대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With widespread vaccinations and boosters and testing and a lot more. There are 5 key actions that I want to see us take this winter. First is expanding the nationwide booster campaign. 첫째, 미국민 1억 명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을 독려하는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민들 가운데 1억 명은 6개월이 지나 부스터샷을 맞아야 하는데도 아직 접종하지 않고 있어 대대적인 부스터샷 접종 캠페인에 돌입하는 것으로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약국 체인점들에서 예약뿐만 아니라 워크인으로 즉각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하도록 요청하고 메디케어에서는 가입자 6,300만 명에게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보내 접종을 독려하게 됩니다. 둘째, 5살 이상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을 가속화하기 위해 자녀들과 부모, 조부모 등 온 가족이 함께 방문해 백신을 접종하는 접종 장소를 미 전역의 커뮤니티 헬스센터, 모빌 접종 차량 등에서 가동키로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5세부터 백신 접종이 허용되고 있는데 5세에서 11세 사이에는 전체 절반인 8,200만 명이 있는 것으로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셋째, 무료로 자택에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도록 연방 차원에서 지원키로 했습니다. 현재 홈테스트 기기들이 8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당 $25 정도 비용이 들지만 이를 무료로 검사받게 연방 차원에서 조치하게 됩니다. 저소득층 정부보험인 메디케이드 가입자들과 무보험자들의 코로나 검사를 위해 5천만 개의 무료 검사 기기를 커뮤니티 헬스센터 등에 공급합니다. 1억 5천만 명이 가입해 있는 민간보험들이 닥터오피스에서 PCR 검사를 할 경우 100% 커버해주고 있는데 자택검사 시에도 커버해줘 무료로 검사받게 해주게 됩니다. 다만 해당 부처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15일부터 본격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내주 초부터는 해외로부터 미국에 도착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적과 백신 접종 여부와는 상관없이 미국행 출발 하루 전에 코로나 검사를 통해 음성이라는 결과를 받아 제시토록 검역, 방역을 강화하게 됩니다. 또한 항공기와 기차, 버스, 대중교통 정류장 등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쓰기를 내년 3월 중순까지 의무화 연장키로 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주택은 물론 자동차와 식자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필수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물가 상승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갤럽이 내놓은 새 설문조사를 보면 시골에 사는 미국민들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통을 도시인들보다 더 크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골에 사는 미국민들이 도시 거주자들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통을 더 크게 겪는다는 새로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갤럽은 대학 학위가 없고 연봉이 낮은 사람들이 물가 상승에 더 영향을 받는데 시골일수록 이들의 거주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갤럽의 조사를 보면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 중 절반 이상이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답한 반면 대학 졸업자는 30%만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받는다 답했습니다. 특히 연소득 4만 달러 미만의 사람들 중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다 답한 사람은 71%에 달했습니다. 연간 소득 10만 불 이상의 사람들 71%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는다고 답한 것과 대조를 보였습니다. 물가 상승은 시골에 사는 사람들과 도시인의 소비 지출 능력의 격차도 더 벌려놨습니다. 물가 상승 기간 동안 도시 거주자들의 지출 능력이 3.5% 줄어든 반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소비 지출 능력은 5.2% 감소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 자료에서도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도시보다 시골일수록 또 소수민족일수록 물가 상승에 더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기준 농촌 가계의 평균 소득은 6만 1,800달러, 도시 가계 평균 소득 8만 5천 달러보다 30% 가까이 적었습니다. 농촌 가계는 지출할 돈이 더 적을 뿐 아니라 최근에 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식품과 에너지, 자동차의 소비가 집중돼 있어 경제적 타격이 더 컸던 것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분석했습니다. 휘발유의 경우 농촌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 이상이지만 도시 가계는 5.6%에 불과했습니다. 자동차 구입 비용과 식품비도 농촌 가계는 각각 10%와 12.5%를 지출했지만 도시 가계는 5.8%와 11.4%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분석가들은 농촌의 경우 집이 더 큰 경향이 있어 냉난방 비용이 높고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도 많아 휘발유 소비도 더 큰 것으로 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또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민들의 저축이 더 늘었지만 이것도 도시에 사는 고액 연봉자들에게 집중되었던 것으로 밝혔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22만 2천 건으로 3만 건 가까이 늘어나고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도 230만 6천 명으로 2만여 명 증가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은 아직도 구직자들보다 일자리가 더 많은 타이트한 상황이지만 델타에 이어 세변이 오미크론의 파고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세변이 오미크론이 미국의 고용시장과 경제에도 타격을 가하지는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여파가 아직 반영이 안 된 실업수당 지표가 52년 만에 최저치에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22만 2천 건으로 연방노동부가 집계했습니다. 이는 52년 만에 최저치였던 전주의 19만 4천 건에서 2만 8천 건이나 다시 늘어난 것입니다. 워싱턴 일원에서 전국 추세와는 달리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버지니아는 4천 건이 신청돼 전주보다 9천 건이나 급감했고 메릴랜드는 2,500건으로 260건 줄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에선 4만 8천 건이나 신청됐으나 전주에 비해 4,600건 줄어들었습니다. 텍사스에서도 9,900건으로 6천 건이나 급감했습니다. 뉴욕은 13,000건으로 1,850건 줄었습니다. 2주 늦게 집계되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11월 13일 현재 모두 230만 6천 명으로 전주보다 2만 1,600명 늘어났습니다. 주별 고용보험으로 지급하고 있는 레귤러 실업수당은 182만 4천 명으로 전주보다 4만 6천 명이나 급증했습니다. 반면 종료된 연방 실업수당 수령자들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임시직이 받는 연방실업수당 PUA는 17만 명으로 전주보다 17,000명 줄었습니다. 장기실직자들이 받는 연방실업수당 PEUC는 14만 6,500명으로 5,100명 감소했습니다. 실업수당 지표에서는 9월 6일 종료된 연방실업수당 수령자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반면 주별 레귤러 실업수당 수령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 안 좋은 신호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델타 변이와 같이 새 변이 오미크론이 미국 고용시장에도 직격탄을 가할지 예우주시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여파로 항공, 여행, 관광업종과 식당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 업종에서 직격탄을 맞아 감원 또는 해고바람이 불지는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직업을 그만두거나 다른 자리로 떠나는 이직자들이 440만 명을 넘어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각 주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노동력에서 이직자들이 차지한 이직률을 보면 하와이는 7.1%로 가장 높고 네바다는 4.5%로 나타나 관광 여행업의 부진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이고 더 나은 일자리로 옮기거나 자영업을 창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는 강력한 노동시장이 형성되면서 기록적인 이직자들도 급증해 사람 구하기 어려운 구인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일터를 떠났거나 다른 곳으로 옮긴 이직자들은 443만 명에 달해 신기록을 매달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각 주의 노동력에서 이직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인 이직률은 주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이직률이 가장 높은 주는 하와이로 7.1%로 급등했습니다. 2위는 네바다로 4.5%의 이직률을 보였습니다. 하와이와 네바다는 관광, 여행, 레저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팬데믹에 이 업종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이직률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동 3위는 알래스카와 콜로라도, 인디애나로 4.3%의 이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아이다호 4.1%로 6위, 오레곤 3.9%로 7위, 공동 8위는 웨스트버지니아, 루이지애나, 뉴햄프셔 등으로 3.8%를 보였습니다. 버지니아의 이직률은 3.1%, 메릴랜드는 2.5%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직률이 기록적으로 높아진 지역은 주별 산업의 특성상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으로 분석되지만 대체로는 사람 구하는 열린 일자리가 1,000만 개를 넘은 반면 취업자는 760만 명으로 강력한 노동시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사람 구하기 어려워 업주들은 임금을 인상하거나 보너스를 지급하고 베네핏을 늘리다 보니 상당수 근로자들이 더 많은 임금과 베네핏을 주는 일자리로 옮기고 있기 때문에 기록적인 이직 사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상당수는 남을 위한 일자리를 버리고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자영업으로 창업을 시작하기 위해 이직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이번 주말 끝나는 임시 예산을 내년 2월 18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해 연방기관 부분 폐쇄인 셧다운은 피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은 그러나 12월 15일 이전에 합의해야 하는 국가부채 한도 상황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의 3대 연말 투쟁 가운데 첫 번째 데드라인을 맞은 임시 예산에 대한 합의가 타결돼 연방 셧다운은 피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은 4일 새벽 0시 1분이면 끝나는 임시 예산을 내년 2월 18일까지 더 쓸 수 있도록 연장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2월 18일까지 쓸 수 있는 임시 예산 지출 결의안은 연방 하원에서 먼저 가결되고 상원에서 확정하게 됩니다. 연방 상원에서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바이든 백신 의무화를 금지시키는 조항을 임시 예산안에 부착시키려 시도하고 있으나 공화당 내에서도 선 임시 예산안 가결 후 내주 별도 표결로 정리되고 있어 내년 2월 18일까지의 임시 예산이 데드라인 전에 확정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은 현재 2022 회계년도 연방 예산안을 9월 말까지 확정 가결해야 했지만 연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해 수주 또는 수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으로 연방정부를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데드라인인 12월 15일까지 해결해야 하는 국가 부채한도 상향 조정에는 아직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의 특성상 12월 15일 데드라인이 임박해서야 국가 부채한도를 다시 올리는 방안을 합의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내년 11월 초 중간선거 직후까지 쓸 수 있는 국가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예전과 같이 부채 카운트를 중지하는 방안 중에서 선택하게 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은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지 않아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국가 부도에 빠지게 할 경우 경제적, 정치적 재앙을 불러올 게 분명해 적당한 심겨루기 끝에 해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현안부터 처리한 후 민주당만의 힘으로 연말 안에 독자 가결하려는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확정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2조 달러 안팎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은 하원에서는 이미 가결됐으나 상원에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해 성탄절 직후부터 올 연말 안에
이 상원 가결, 하원 재표결로 최종 확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